12월 15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퇴근길 시사 맛집 신장식의 신장개업, 오늘도 문 활짝 열었습니다. 저는 주인장 신장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3박 4일간의 호주 방문 일정을 마치고 오늘 귀국합니다. 어떤 성과들이 있었는지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허위 이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화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서 2013년 안양대학교에 제출한 이력서에도 허위 수상 경력을 적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혹을 제기한 권인숙 의원과 직접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장식의 신장개업 단골 손님 여러분과 함께 꾸려가고 있습니다. 유튜브와 홈페이지 게시판 모두 열려 있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0951번으로 보내주십시오. 오늘 하루 소식들 푸짐하게 준비했습니다. 신장식의 신장개업 밥상 들어갑니다. 퇴근길 오늘의 뉴스를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옥석을 가리는 신장개업 뉴스브리핑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아무래도 코로나와 김건희 두 단어로 집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또다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위드 코로나를 시행한 지 40여일 만에 정부가 다시 강력한 거리두기 방안을 내놓겠다. 원래 17일 날 발표하겠다라고 했는데 내일로 하루 또 당겨진 것 같습니다. 자영업자들은 22일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기도 했는데요. 코로나 상황 좀 점검해 주시죠. 네, 코로나19 확진자가 15일 0시 기준 7,850명으로 지난 8일 7,174명 이후 일주일 만에 역대 최다치를 경신했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도 964명으로 전날보다 58명이 늘면서 연일 최다 기록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정부가 위드 코로나를 40여일 만에 중단하고 사적 모임 인원과 영업시간을 다시 축소하는 강력한 거리두기 방안을 16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화된 방역체계는 사적 모임 인원을 수도권 기준 4인 혹은 5인으로 제한하고 영업시간은 오후 10시 혹은 9시로 제한하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김부겸 총리는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히고 거리두기 강화로 또다시 어려움을 겪게 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적절한 손실 보상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는데요.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정부도 결국 위드 코로나를 철회했지만 자영업자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전국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22일 광화문에서 거리두기 철폐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며 총궐기를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자대위 측은 왜 정부와 방역당국의 무책임이 또다시 자영업자들에게만 떠넘겨지는 것 아니냐고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지금 이제 민정 협의를 통해서 민주당하고 이제 당정 협의, 민주당하고 예. 네, 정보 협의를 통해서 그 내용을 좀 도출해 놓고 있긴 합니다. 어제 사실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좀 강력한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주문한 이후에 어느 정도는 좀 예견돼 있었던 얘기인데 좀 속보가 나오는 거를 보면 정부가 이제 손실 보상에 있어서 인원 제한 조치까지도 이제 포함하기로 했다라는 얘기가 지금 민주당 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데요. 기존에는 이제 집합 금지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경우에만 주로 이제 보상이 이루어졌다면 이번처럼 그 거리두기 지침이 강화가 되면 인원 제한 조치를 받는 것도 결국은 영업에 이제 막대한 손실을 입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좀 이제 보상 범위를 넓히겠다는 거고. 과연 이재명 후보가 어제 공언했던 것처럼 선 지원 후 정산 방식으로 조금 더 그 속도감 있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냐, 이거는 당정 협의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50조 받고 50조 더 이렇게 해서 국민들의 기대감을 높여줬는데 재정 전문가들은 그거는 뭐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국채를 발행하는 거 말고는 세출 세입 구조조정이나 재정 지출 구조조정만으로 그 50조 내지 100조를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무리 많이 구조조정을 해도 현재 재정안에서 10조 이상을 넘기기가 어렵다. 대체로 많아야 6조 정도로 재정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채를 발행하는 방법이 아니라면 50조, 100조 이건 쉽지 않은데요. 예비비부터 민주당 쪽에서는 예비비부터 우선 선지급하고 사후정산하겠다. 맞습니다. 예비비로 네. 이런 방침을 내놓고 있는데 이게 또 발표도 내일로 당겨진다는 속보가 조금 아까 들어오기도 했어요. 그만큼 상황이 위중하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뭐 아시겠지만 특히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네. 지금 연말 연시만 기다리면서 버텨왔거든요. 그렇죠. 이 정말 성수기에
그동안 그 메꾸지 못했던 매출 하락을 메꾸려면 이 시기가 정말 중요한데 여기에 희생을 요청하려고 하면 그만큼 정부에서도 속도감 있게 지금 속도감이 제일 중요합니다. 빠르게 지원책을 좀 도출해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속도감, 규모 다 중요한 그렇죠. 것 같습니다. 예. 그 위드 코로나 내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소상공인도 우리 국민들도 모두 감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희생을 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는 특별한 보상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 희생에게는 일반적 보상, 특별 희생에게는 특별한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적 원칙입니다. 이 부분이 충분히 지켜진다면 이 위기를 또 같이 넘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김건희입니다. 저는 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부인 김건희 씨 허위 경력이 뭐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디 보니까 17개인가 이렇게 있던데 정리해 놓은 걸 보니까요. 하나하나 따져보기도 힘들어요. 자, 근데 이게 윤석열 후보 측과 국민의힘 그리고 당사자 입장이 뭡니까? 왔다 갔다 해요. 뭐라고 하고 있는 겁니까? 윤석열 후보는 뭐라고 하고 있고 김건희 씨는 뭐라고 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뭐라고 하고 있는지 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그 오늘 좀 시시각각 이분들의 입장이 계속 바뀌었는데요. 일단은 대표적으로 김건희 씨가 2007년 수원여대 겸임교수에 지원하면서 적었던 한국게임산업협회 기획이사 재직 내용이 지금 허위라는 주장이 제기돼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격앙된 반응으로 정면 반박을 했습니다. 윤 후보는 김 씨의 허위 경력 의혹과 관련해 시간 강사는 공개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면서 현실을 잘 보고 보도하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현실을 모르시네요. 시간 강사 공개 채용합니다. 오늘 오전 11시 45분쯤에 그리고 김건희 씨는 시간 강사도 아니에요. 겸임 교수예요. 그래서 윤 후보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무슨 채용 비리라고 하는데 그냥 공채가 아니다. 겸임 교수나 시간 강사다. 자료를 보고 뽑는 게 아니다. 현실을 자료를 좀 보고 보시라. 뽑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그렇죠. 허위 경력이 김 씨가 채용되는데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취지인데요. 그러니까 허위라는 사실은 인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늘 특히 문제적이었던 거는 이제 김건희 씨의 뭐 발언 이후에 이제 후폭풍이라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지만 오늘 이제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지금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격앙된 대응을 하면서 문제가 더 오히려 커졌습니다. 지금 짚어주신 대목만 하더라도 신 주인장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서류를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사실은 채용 과정에서 서류를 뭐하러 봤습니까? 서류를 가지고 평가를 할 게 아니라면 애초에 서류를 안 받고 그냥 얼굴 보고 채용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식으로 채용이 이루어진다면 만약에 그게 뭐 2005년, 2006년, 2007년이 아니라 2020년 뭐 현재 시점하고 직접 비교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라고 하더라도 과연 그런 식으로 누구 소개를 받아서 제대로 된 경력을 써내지 않아도 그거에 대한 검증도 제대로 받지 않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 투입된다는 게 정상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인지를 좀 한번 되짚어 봐야 될 것 같고 그게 단순히 김건희 씨도 어제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채용됨으로써 누구한테 피해를 준 게 아니다. 피해를 왜 안 줍니까? 그러면 학생들이 피해를 받는 거죠. 학생들이 피해를 받고요. 네. 그다음에 위인설관했다는 거잖아요. 오직 김건희만을 위해서 겸임 교수 자리를 마련을 해놨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자료가 아닌데도 그것만을 보고 사람을 뽑아서 강단에 서게 했다면 그게 단순히 김명신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라면 이런 어떤 태도나 이 대응 방식이 그동안 윤석열 후보가 슬로건으로 걸어왔던 공정과 상식에 과연 부합하는 일인지를 한번 좀 되짚어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오늘 또 문제가 됐었던 거는 소위 말하는 이제 시간 강사나 겸임 교수직에 대한 일종의 어떤 비하적인 뉘앙스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비하 이전에 네. 시간 강사 겸임 교수가 뭔지를 몰라요. 다른 직군이거든요. 네, 다른 직군입니다. 다른 몰라요. 직군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채용을 할 때도 겸임 교원이라고 이제 뽑게 돼 있는 거고. 시간 강사는 지금은 시간 강사라고 뽑지 않습니다. 그냥 강사라고 뽑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학교 비정규 교수 노조하고 교수 노조에서 이제 공동 성명을 급하게 냈는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윤석열 후보님, 대학 시간 강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라는 성명이고요. 뭐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을 짚었습니다. 지금은 강사들도 공개 채용을 거쳐서 선발하고 정식 교수를 뽑을 때처럼 자료를 보고 뽑는다. 대학에서 그 하찮은,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표현을 빌리면 그 하찮은 시간 강사라도 해볼라 치면 실질적으로 5년 이상의 연구 경력이 있어야 하고 그에 상응하는 연구 업적도 있어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이제 성토하는 이 입장을 내놓기도 했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이제 김건희 씨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김 씨는 오늘 오후 서울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 앞에서 이제 취재진들을 만나 허위 이력과 관련해 청년들의 분노 여론이 있는데 사과 의향이 있냐라고 묻자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사과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윤 후보 배우자로서 공개 활동을 언제 개시하냐라는 질문에는 아직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을 했는데요. 이는 앞선 입장과 굉장히 상반된 반응입니다. 김 씨는 지난 13일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자신의 공개 행보 여부에 대해 가식적으로 남편 따라다니는 거 싫다. 언제 등판해야 할지 알려달라. 자신 있으니까 라고 응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저는 문득 다시 개사과 논란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는데 사과를 하면 사과를 하는 거지 사과를 할 의향이 있다는 거는 애초에 무엇인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본인이 어떤 잘못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에 대한 어떤 반성이나 내지는 이제 국민들에 대한 사과를 밝히는 어떤 절차를 밟아가야 되는 건데 내가 사과할 의향이 있으니까 받아줄 의향이 있다면 그거에 대한 어떤 행사를 해보자. 이제 이런 것처럼 비춰 보일 수가 있는 측면이 있는 거고 더 문제는 뭐냐면 윤 후보가 이제 이 입장을 기자들에게 김건희 씨가 밝혔다는 얘기를 듣고 그건 이제 잘한 일이다라고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는 주로 이제 그 윤 후보가 그 입장을 받아들인 걸로 평가를 많이 했는데 아니에요. 실제로 기자들하고 윤 후보 사이의 오간 대화를 보면 과연 이 상황에 대한 인지가 지금 다른 국민들하고 같은 상황에 있는가를 좀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권의 공세가 기획 공세고 아무리 부당하다고 느껴진다고 해도 국민의 눈높이와 국민의 기대에 봤을 때 조금이라도 미흡한 게 있다면 송구한 마음을 갖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조건절을 여러 개를 붙였는데 일단 지금 그 김건희 씨를 향하고 있는 검증 논란이라는 것이 여당의 이제 기획 공세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건 이제 잘못이 있지 않은데 일종의 기획성으로 이건 딱 예전에 그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뉴스버스의 보도가 있었을 때와 같은 태도입니다. 이거는 기획된 기획 보도다. 이거는 이제 음모가 있다. 이제 이런 태도와 비슷한 맥락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덧붙인 게 어찌됐든 대선 후보의 부인이 아무리 결혼 전 사인의 신분에서 처리한 일들이라고 해도 국민들이 높은 기준을 갖고 바라봤을 때 미흡하게 처신한 게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송구한 마음을 갖겠다는 뜻으로 사과를 하겠다는 것이다. 라는 복잡해. 사과를 하면 사과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사인이었던 시절에 했던 일에 대해서 국민들이 높은 기준을 요구한다. 근데 거기에 뭐 맞추기 위해서라면 사과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의 표현인 거거든요. 그리고 선대위에서는 계속해서 기획공세다. 그다음에 여성 인권 프레임으로 공격을 하고 있어요. 네, 오늘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이 여성 배우자를 향한 저열한 마녀 사냥 공세를 즉각 중단하라고 서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는 뭐라고 그랬냐면 여권의 공세, 기획공세라고 규정했다. 여러분이 그래서 어떤 부분이 여권의 기획공세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윤 후보는 여러분이 판단하십시오. 아침에 뉴스공장부터 시작해서 줄줄이 이어지는 것을 보니까 이거는 뭐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예, 이제 신장기업에서도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기획입니까? 그러니까 입증을 좀 하세요. 왜 기획으로 몰아붙이세요? 바로 그겁니다. 지금 이제 요청받고 있는 거는 이게 어떤 논조에 대한 문제거나 정치적 어떤 지향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완벽하게 사실관계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경력이 허위로 기재돼 있느냐 아니냐, 그거를 어떤 의도로 거기에 담았느냐, 그 채용되는 과정에서 이게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내내 윤석열 후보의 입장은 뭐냐면 이건 어차피 일종의 내정이 돼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서류는 그냥 일종의 통과 의뢰 정도 요식행위에 가깝다. 그거 자체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식의 이제 태도를 일관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칠 거면 저는 당연히 되돌려줄 수밖에 없는 것이 여권 입장에서는 그거는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에 대해서 부산대학교가 밝혔었던 거 표창장 자체가 당락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적 요인은 아니었다라고 부산대학교가 밝혔었는데 그 뭐 성적까지 다 공개했어요. 뭐 그렇습니다. 어느 성적은 몇 점이고 몇 점, 어느 성적은 몇 점이라서 당락과 관계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그 기준을 적용하면 이것도 문제가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한테 결국은 되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오히려 저는 오늘 이제 기자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서 윤석열 후보가 진정성 있게 사과할 의향이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지금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것으로 보여요. 오전에 그 격앙됐던 그 목소리나 또는 김건희 씨가 YTN에
오늘 그 김의겸 기자가 말씀을 주셨는데 당신도 털면 안 나올 줄 아느냐라는 이야기까지 YTN 기자에게 했다라고 오늘 아침 뉴스공장에서 김의겸 의원이죠. 기자가 아니라 취재를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YTN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무슨 얘기 있었나요? YTN에서는 아직까지는 이제 이제 녹취 파일을 직접적으로 이제 공개할지 여부를 이제 결정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일단 YTN 측에서는 김의겸 의원이 확보한 내용이 우리가 공식적으로 전해준 내용은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대목이 재밌습니다. 네. 우리가 김의겸한테 전해준 건 아니다. 우리가 그런 내용을 취재한 적이 없다나 우리가 그런 사실관계가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전달한 적 없다예요. 주지 않았다는 정도를 얘기를 한 건데 예, YTN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예,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저는 또 하나 좀 짚고 싶은 게 국민의힘 인사들이 오늘 이제 김건희 씨와 관련해서 여러 이제 방어 논리를 펴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녀사냥 프레임을 들고 나왔는데 이건 굉장히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특히 네. 이수정 위원장 같은 경우는 뭐 젊고 아름다운 여성 이런 표현을 이제 사용하기도 했는데 젊고 아름다운 여성에 대한 질투, 마녀사냥, 뭐 관음증,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나 언론이 갖고 있는 의문은 그분의 성별이 여성이냐 남성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서류에 무엇을 적었느냐에 대한 의문입니다. 네. 여기서 갑자기 여성 프레임을 들고 나오는 거야말로 어떻게 보면 이수정 위원장이 그동안 주창해 왔었던 페미니즘적 가치에 오히려 부합하지 않다. 이 부분은 조금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이 답변에 나서시는 게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여성인권 들었습니다. 침해 지금 그 김건희 씨에 대한 이 허위 경력에 대한 논란이 여성인권 침해 마녀사냥인지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 이따 잠시 후에 직접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에서요. 행정법원이 오늘 수능 생명과학 2 20번 문제 오류다. 이에 따라서 20번 문항이 모두 정답. 이렇게 결정을 했네요. 네, 맞습니다. 행정법원이 오늘 오후 수능 생명과학 2 20번 문제는 명백한 오류라며 정답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청구를 인용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평가원이 20번 문항에 대해 모두 정답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표준 점수가 1점가량 하락하는 등 어떤 학생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서 그런 등급 구분 경계에 있는 학생들이 수능 최저 등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원 원장님이 사의를 표하셨더라고요. 예. 자, 그리고 이재명 직속 디지털 대전환위원장에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임명됐고요. 이번 주 중에 교육해서 본격적으로 지원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라는 소식까지 오늘 들어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3박 4일간의 호주 국빈 방문을 마쳤습니다. 주목할 만한 성과들이 많은데요. 성과와 과제 그리고 국내 방역 대책까지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수현입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다음에는 꼭 스튜디오로 한번 모셔야 되는데 계속 전화로만 예, 인사를 그러고 드리고 싶습니다. 있습니다. 네, 네. 자, 호주 국빈 방문이 마무리됐습니다. 팬데믹 이후 호주 정부가 최초로 초청한 외국 정상인데 스콧 모리슨 총리가 G7, G20 이럴 때마다 문재인 대통령을 꼭 호주로 초청하겠다, 꼭 오십사 이렇게 초청을 의사를 굉장히 여러 번 거듭해서 강력하게 밝혔다고 하는데 이번 방문에서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 무엇보다 경제 외교였다 이렇게 저는 강조를 하고 싶은데요. 경제 외교요. 예, 정부의 국정 최우선 순위가 코로나 대응인 것은 분명합니다만 네. 이와 함께 정부는 경제 회복에도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하는 국정 과제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에 그 공급망을 안정화했다라고 하는 그 평가를 하고 싶은데요. 광물 공급망이죠, 특히. 그렇습니다. 핵심 광물이라고 하는데 뭐 우리가 흔히 많이 중요성을 강조하는 뭐 리튬이나 히토리우 같은 우리의 미래 산업인 전기차, 또 2차 전지 이런 곳에서 정말 중요한 것인데요. 이번 우리가 요소수 사태를 겪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공급망의 시대에는 중국 내부에서 좀
수급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국제적으로 이렇게 여파를 미치는 시대가 됐구나라고 하는 것을 네. 교훈으로 알게 됐고요. 그래서 우리 미래 산업인 이런 부분에 꼭 필요한 핵심 광물들을 네.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호주와 함께 이 안정적인 어떤 공급망을 구축하고 또 이걸 다변화하는 것, 이것은 우리 경제 회복과 미래 먹거리 창출에 아주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자부심인 K9 자주포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1조 원대 계약을. 그렇습니다. K9 자주포 30문과 여기에 이제 수반되는 탄약 운반 장갑차 15대, 네. 이래서 1조 원 가까이 되는 그런 방산 수출 계약을 한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것을 계약했을 뿐만이 아니라 호주는 이후에도 그 방산 확대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아마 바로 이제 6조 원대의 어떤 장갑차 또 계약 또 진행을 할 것인데, 이번 우리의 이 계약이 그것으로 뭐 바로 이어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네. 이런 신뢰가 바탕이 되어서 우리 군사 무기 체계 여기에 대한 신뢰가 있어서 아마 그것에도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도록 그렇게 아주 다목적으로 포석을 한 좋은 성과를 거둔 경제 외교였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특히 저는 광물 공급망 MOU까지 확대해서 뭐 MOU까지 체결한 게 눈에 많이 띄던데, 그 배터리라고 하면 안 된다고 그러던데, 네네. 배터리 기술이 세계 최고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예,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원료가 되는 광물인 니켈, 카드뮴 등 이런 광물이 부존량이 예. 호주가 세계 1위, 2위 그렇더라고요. 거의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또 호주는 그런 측면에서 한국의 광물 자원 수입 1위 대상국입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기차나 2차 전지 원료가 되는 뭐 리튬, 코발트, 니켈, 히토류, 예. 이 어떤 핵심 광물이 수요가 우리나라 크게 늘어날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전략적 협력 가치가 높은 국가이고 이 부분을 좀 안정화를 기했다는 것은 우리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아까 이제 호주 총리 말씀을 하셨는데, 네, 스캇 모리슨 호주 총리는 예,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의 다자회의 계기에 만남을 통해서 늘 한국과 호주가 이 수소 경제 협력을 해야 한다. 네네. 라고 하는 것을 늘 강조를 해왔거든요. 네. 그것은 뭐냐면 수소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호주는 그런 매장량과 생산량이 풍부한 나라이고요. 네. 근데 수소는 바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액화해서 저장하고 또 그걸 운송하는 기술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LNG 운반선 같은 경우는 뭐 세계 발주량의 97, 8%를 거의 독식하다시피 하고 있고, 네. 경쟁국이었던 일본마저도 LNG 운반선만큼 한국을 따라갈 수 없다. 그래서 더 자국의 운반선도 우리에게 발주를 하는 이런 네. 상황이기 때문에 호주 입장에서 보면 매장과 생산량을 크게 세계 최고로 가지고 있는 자기 나라와 나머지 액화, 저장, 운송 분야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이 수소를 협력하면 엄청난 윈윈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라고 하는 비전을 양 정상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양해각서에도 수소 경제 협력 양해각서가 있어서 이 분야에도 앞으로 굉장히 큰 어떤 공동의 발전이 기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호주가 오커스라고 미국, 호주, 그다음에 영국을 가진 이제 군사적인 어떤 긴밀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그 동맹을 구축을 하고, 또 중국과 그 석탄 그 수출입도 중국이 딱 막아버리고 이렇게 하면서 중국과의 관계, 특히 중국이 좀 이게 우려스럽게 보고 종전선언까지 조금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게 되는 거 아니야. 즉 호주와 관계가 긴밀해진 건 좋은데 호주가 워낙 미국이랑 가까우니까 중국과의 관계가 좀 틀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을 하는 분들도 계세요. 너무 좀 과도한 걱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어느 나라든 자기 국익 중심의 외교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특히 이제 공동 성명에서 남중국해 문제가 네. 또 거론이 됐기 때문에 더욱 그런 중국과의 관계가 염려스러운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렇습니다.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네. 그러나 이 남중국해 문제는 우리 정부가 그 남중국해에서의 평화와 안정, 항행 그리고 상공 비행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입장을 계속 견지해 왔습니다. 네. 그런 우리의 일관된 입장을 이번 한국 호주 공동 성명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네. 뭐 이거에 대해서 중국이
뭐 그동안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우리 일관된 입장이었기 때문에요. 네. 이게 너무 과다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는 우리 국익적 관점에서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지금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하는 네, 그 부분까지 마저 말씀해 주시죠. 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우리는 당당하게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대통령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고 또 중국은 거기에 대해서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직전에 평창 동계올림픽을 개최했던 국가이기 때문에 네. 바로 뒤이어서 개최되는 북경 동계올림픽에 예. 우리가 베이징. 어떤 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우리의 의무와 또 도리도 있는 것입니다. 네. 자, 그 베이징 올림픽 얘기 나왔으니까 종전선언 이야기를 조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전선언이 베이징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뭐 희망 섞인 관측이 있었는데 미국 대통령은 외교적 보이콧을 했고 북한도 지금 올림픽에 출전하지를 못하니까 북한 선수들도 베이징에 가기 어렵고 그렇다면 베이징 올림픽을 계기로 한 종전선언은 쉽지 않겠다. 그렇다면 이게 무엇을 계기로 해야 되는가 그러면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 거냐. 문안 합의까지 미국 측과는 다 끝냈다고 하시는데 종전선언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좀 포괄적으로 좀 말씀 좀 해 주시죠. 네. 예. 다시 한번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시 네. 한번 분명하게 우리 교통방송 청취자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종전선언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그 시기를 특정해서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이것을 추진한 바가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예, 그리고 종전선언은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께서 유엔총회에서 제안한 것이 아니라 네. 이미 2007년 노무현 정부의 14 공동선언에 이 내용이 이미 들어있고 그다음에 판문점 선언에서도 이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다시 네, 말해서 그렇습니다. 놀랍게도 종전선언은 이미 남북미 중국까지 이 당사자들이 이미 합의하고 찬성한 일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그 동계올림픽이라고 하는 뭐 그 평화의 장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뭐 그런 언론의 희망은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그것을 시기를 목표로 두고 추진한 적은 없고요. 네. 다만 북한과 미국 간의 어떤 비핵화 협상의 1단계가 잘 들어가서 네. 대화의 테이블이 마련이 된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 종전선언은 이미 합의된 것이기 때문에 가장 쉽게 실현될 가능성이 있고 그 카드만 마련이 된다면 내일이라도 당장 급물살을 탈 수 있는 이런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네. 저희는 어떤 그 과도한 희망이나 이런 것을 갖기보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차분하게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 정부에서 다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다음 정부가 누가 들어서더라도 우리 정부가 마련한 이 경색된 국면이 아니라 서로 대화의 어떤 국면 위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의미가 있다. 저희는 네. 그런 차분차분 알겠습니다. 조심조심 징검다리를 놓는 심정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대통령께서 순방하고 돌아오시면 곧바로 그 사실은 민생경제 방역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내놓으시거나 대책을 내놓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당장 네. 내일 원래 17일 날 방역 대책 그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된 비상계획을 17일 날 발표한다고 했다가 내일로 당겼다는 속보가 있는데 내일 발표되는 건 맞습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총리 주재 방역 전략 회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네. 뭐 끝나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까지는 매주 금요일 날의 그 중대본 발표를 통해서 그랬죠. 그 다음 주에 월요일부터 적용될 그 방역 지침을 발표를 해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아마 지금은 상황이 좀 엄중하기 때문에 네. 아마 그런 일반적인 어떤 틀에서 좀 벗어나서 좀 일정들이 당겨지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는 그런 방향으로 좀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네. 아직 정확한 결과를 말씀드릴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네, 회의가 끝나봐야 정확한 말씀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 이재명 후보도 선지원 후정산 이야기를 했고 여야에서도 50조, 뭐 100조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자영업자들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또다시 자영업자들에 대한 일방적 희생으로 귀결되는 것이 아닌가 전폭적인 지원을 결과적으로 요구를 하게 될 것인데요.
이 민생경제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이거는 어떻게 국회에서 먼저 마련해야 됩니까? 아니면 청와대에서 준비하고 있는 계획이 있으신가요? 예, 정부는 이러한 그 방역 지침을 강화하면서 당연히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물론 저희가 충분하게 다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이라도 더 할 수 네. 있도록 함께 고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부의 의무이죠. 그래서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희생을 해온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모처럼 일상 회복을 맞이해서 또 특히 이번 연말에 어떤 매출에 그렇죠. 그 특수가 예상되었던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다시 거리두기가 강화된다고 함으로 굉장히 실망감도 크실 것이고 걱정도 많으실 22일 날 총 걸기 대회 네. 하시겠다고 그러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그런 부분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이런 문제가 더 조금이라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걱정을 덜 수 있도록 정말 혼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꼭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결정되든 간에 네. 정말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그런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도록 정부가 진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그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우리 대통령님 돌아오시는 대로 정부와 함께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꼭 전해드리는 것으로 이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도종환, 권인숙, 서동용 의원이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분 김건희 씨의 허위 이력서 그리고 허위 수상 경력 등에 대한 거짓 해명을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분 가운데 한 분 권인숙 의원 모시고 직접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먼저 기자회견을 오늘 네 분이 함께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 김건희 씨 의혹이 하루가 다르게 쏟아져 나오는데 정작 윤석열 후보나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뭐가 문제냐, 여성에 대한 과도한 검증이다 이런 식으로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게다가 또 어제는 김건희 씨 본인의 인터뷰도 나왔고 다 네. 드러난 일에 대해서 돋보이고 싶어서 그랬다, 뭐 결혼절의 일이다 이런 식으로 답을 하는 걸 보면서 네.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희 고유기 국정감사에서도 드러난 명백한 사실이 있었고 네. 저희가 아직 언론에 드러나지 않은 부분들을 위해서 조사한 부분들이 있어서요. 네. 여러분들에게 조목조목 알려드려야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기자회견 중에서 그 가장 중요하게 이렇게 포인트를 찍어서 말씀해 주신 허위의 사실이 어떤 건가요? 예, 일단 그 대한민국 애니메이션 대상 저희가 이제 안양대학교 이력서를 저희가 확인했었습니다. 네, 2013년 결혼 이후에 그렇죠. 예, 제출한 이력서죠. 예. 그렇죠. 수원여대 거가 이제 좀 방송에 많이 이제 확인이 됐었는데 네네. 여기에서는 2004년에 대한민국 애니메이션 대상을 수상했다라고 이제 본인이 이력서에 적었습니다. 그랬죠. 근데 근데 이 애니메이션 대상은 사실은 가장 그 중요한 상이죠. 문체부와 콘텐츠 진흥원이 주관하는 공모전이고 국내 창작 애니메이션 대 중에 가장 권위 있는 상이고 대상은 대통령상이고요. 네네.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네. 이거 뭐 행사 주관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확인해 보니까 뭐 대상은 물론이고 어떠한 수상자 명단에도 김건희 또는 당시 이름이 김명신 씨의 이름도 없었던 거죠. 이게 한두 개가 아니라서 정말 막 헷갈립니다. 자, 그다음에 18개입니다. 총 18개가 지금 18개요. 예, 18개 안민석 의원님이 오늘 이제 말씀하시기도 했는데요. 네. 총 18개의 이력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네. 자, 18개의 이력을 하나하나 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고요. 18개의 허위 이력, 허위 학력이 있다. 네. 일단 이렇게 한번 민주당 쪽에서는 검증을 지금 오늘 발표를 하셨으니까 18개 네. 전체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찾아보시고요. 저는 본인이 밝히셔야죠. 본인이 밝히셔야 되고요. 근데 네네.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이게 다 지금 사실이 아닌 걸로 확인이 되었죠. 예,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 그렇죠. 졸업.
그것도 경영 전문 대학원 경영 전문 석사고요. 네. 사실 근데 본인은 이제 경영학 석사라고 기재를 해놨습니다. 그건 엄연히 다릅니다. 예, 엄연히 다릅니다. 하나는 이제 석사학위는 논문을 최종 인증 받아야 받을 수 있는 건데요. 네. 그 전문 석사학위는 이제 학위 논문이 없어도 딸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경영학 전공을 하시는 분들은 그 차이가 어떤지 다 아시는 얘기고요. 네. 그다음에 뭐 미술 교사와 미술 강사, 그러니까 강사를 받은 거를 이제 교사라고 하고, 네. 또 영락 여상에서 이제 했다고 했다가 또 그거를 또 영락고로 바꿨고요. 그랬죠. 네. 그래서 이게 본인이 또 그 전에 다른 이력서에 썼던 걸 또 본인이 또 조금씩 바꾸고 업그레이드 하고 뭐 이렇게 바꿔놔서요. 위조의 위조를 계속. 위조의 위조를 하고 또 서로의 경력이 서로가 또 배치되고 뭐 이런 상황이라서 이 경력 확인서나 이런 것들이 다 어떤 식으로 다 계속 바뀌었는지가 정말로 다시 확인해 봐야 될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그 해명을 조금 검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이 국민의힘 쪽에서 네. 여성 배우자를 향한 저열한 마녀 사냥 공세다. 네. 그다음에 그 이수정 공동선대위원장은 어리고 예쁜 여성에 대한 관음증적인 거다. 국모를 뽑는 선거는 아니지 않냐. 이거는 김종인 뭐 이런 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지금 김건희 씨에 대해서 오늘 우리 권인숙 의원님은 워낙 여성 인권운동, 여성운동 오래 하셨던 분이시고 본인이 산 증인이시기 때문에 꼭 이 부분을 여쭤봐야 되겠다 싶었습니다. 네. 여성에 대한 마녀 사냥, 여성에 대한 여성 인권에 대한 저열한 공격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건가요? 저는 그게 바로 여성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 어떤 여성도 공적으로 검증받아야 될 자리에 나서면서 네. 여성이니까 아니면 뭐 어리고 예쁘니까 뭐 검증을 약하게 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모독감을 많이 느낄 겁니다. 오히려 이상하죠. 네. 굉장히 모욕적인 얘기입니다. 네네. 정말 화가 나는 얘기고요. 네. 사실 본인이 여성인 거를 10분 활용하는 거는 이제 국힘당과 그다음에 김건희 씨가 아닌가 싶어요. 오늘 네. 모 기자에게 오빠네요, 여동생처럼 대해주세요라고 말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네, 오늘 김의겸 의원이 본인이 네, 전해 들었다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네, 하셨죠. 그러게 예. 하는데 영부인 후보의 이 같은 발언은 이 사회 각계에서 정말 조금씩 올라가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계신 여성분들에게는 네. 어떻게 들리실지 모를 그런 얘기죠. 사실은 이런 식으로 여성을 폄하하고 여성을 공적 어떤 검증도 받지 못할 존재로서 취급하는 얘기가 지금 세상에서 나온다라는 것이 저는 조금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뭐 김건희 씨는 개인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의 이제 배우자잖아요. 네네. 그리고 영부인은 대통령의 지근거리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소위 문거리 권력이라고도 할 수 있는 네. 그런 사람이고, 본인의 또 처신에 따라서는. 그래서 이게, 그리고 또 대통령 일가 비리가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했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네. 예, 아주 정근대적이고, 네. 이 여성 의식에서 특히 또 이수정 씨 같은 네네. 뭐 여성을 대변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는 참 슬프고 답답한 일이죠. 네, 여성 비하 넘어 인권 유린이다. 이수정 씨가 줄리설은 음란 판타지다. 여혐 공격을 멈추라. 이런 취지로 발언을 어제 오늘 이어서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여성이 어떤 공적 검증도 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보는 거는 어떤 그 가치관에서 가능한 건지 네. 정말 많은 여성들이 공분할 일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성은 검증의 대상이 아니라 보호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전근대적인 여성관이 반영된 반론이다. 예, 그렇죠. 그런 주장이다. 그렇죠. 정말로 이거는 공격받아 마땅하고 네. 사과해야 마땅한 그런 가치관이죠. 정말 국힘당 모두 이런 가치관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슬프고 기가 막힙니다. 네네. 의원님 연결됐으니까 하나 더 또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 권성동 의원 관련해서요. 네. 아내를 이런 성추행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 네. 권성동 의원이 공식적으로 네. 결혼 잘했다. 그리고 아내가 미인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을 뿐이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권성동 의원도 그렇고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렇고 아니 미인이라고 칭찬했는데 이게 왜 성희롱이냐 내지는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라고 그쪽 분들은 말씀을 하시고 지금 소위 20, 30대 여성들의 그 반응은 얼평을 했어? 라는 소위 얼평 금지 내지는 그런 외모를 평가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모욕감을 느낀다라고 하는 그 의견을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기준에 좀 혼란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아니 맥락적인 면이 있겠죠. 네네. 맥락적인 면이 있을 텐데 네. 그 남성분이 그것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 의식을 느꼈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신고를 했죠 경찰에. 네, 그거는 그만큼 그게 모욕적으로 들릴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 결혼이라든가 이런 것의 의미를 여자 예쁘다라는 식으로 함부로 평가하면서 그것이 함부로 평가하는 식으로 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네네. 저는 그 당시에 그 남성분의 판단과 그 맥락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게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관계에서 한 가지 어떤 룰을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네네. 요즘은 공적 관계에서 특히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그 외모에 대한 평을 하거나 그 외모를 중심으로 네 삶이 잘된 일이다, 잘못된 일이다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거는 네네. 굉장히 문제적이라고 지금 보고 있죠. 그래서 네네. 변화시켜 나가야 할 어떤 중요한 우리의 그 습관 내지는 관념 아니면 평가라고 지금 이제 보고 있죠. 네. 네. 다시 김건희 씨 얘기로 잠깐 더 돌아가 보면은요. 네. 예. 민주당 국민의힘 쪽에서는 한편으로는 네. 김건희 씨가 사과할 의향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한편 네. 윤석열 후보는 여권의 공세, 기획 공세다. 아침에 뉴스공장부터 시작해서 줄줄이 이어지는 것을 보니까 이거는 우연이 아니라 기획 공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과를 하겠다는 것인지 이게 기획 공세니까 돌파를 하겠다는 것인지 좀 메시지가 혼란스럽기는 합니다만 기획 공세입니까? 여권에서 이거 언제부터 기획하신 거예요? 저희는 이제 교육부 감사, 네. 국정감사를 하면서 요 문제에 대한 이제 이력을 확인해 볼 수가 없었던 게 국민대 논문 문제가 있었잖아요. 네네, 논문 문제가 그렇습니다. 있어서 이게 이제 불거졌던 부분이 있었고요. 자연스럽게 연결되었던 것이 있어서 무슨 계획을 할 만한 상황이었다라기보다는 이 모든 과정이 이게 계속 이어져 왔던 과정이 있었고, 네. 특히 이제 어제의 YTN에서의 어떤 김건희 씨의 태도나 이런 부분, 웨이티한 기자와의 태도에 대해서 또 많은 문제의식들이 이제 문제 제기가 있었고 저희도 네. 거기에 동참했었던 거고요. 네. 그래서 이게 기획이냐 아니냐가 전혀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이건 검증이 필요한 문제이고 네. 검증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고 그 검증에 맞춰서 도의적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건 무엇보다도 김건희 씨가 네. 이런 공적인 어떤 역할에 국가의 대통령 후보로서 나선 남편과 또 본인이 이제 가능성, 그러니까 네. 배우자로서의 어떤 그 책임을 다하려고 한다면 네. 자신의 이런 중요한 그 활동, 이제까지 경력 활동에 대해서 검증받아야 할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밝히셔야죠. 네. 이거는 기획이냐 아니냐가 전혀 핵심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네. 핵심적인 문제가 아니다. 자, 근데 김건희 씨에 대한 검증을 하면서 소위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여기까지 검증의 대상이냐 이거는 사생활 보호의 영역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고요. 하나는 그런 의혹이 제기된 만큼 본인이 충분히 밝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증의 대상이냐 아니냐 내지는 검증에 대한 판단은 국민들에게 맡겨야 된다. 거기까지 살피고 밝혀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두 가지 정도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본인이 먼저 사실은 공적인 영역으로 가져왔죠. 본인이 준비할 네. 시간이 없었다. 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논란거리를 본인이 먼저 제공을 했던 거고요. 그렇긴 네. 하지만 저는 그 경험에 대해서 네. 아주 비하적이고 함부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부분은 옳지 않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제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자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지만 이제 공적 검증에 들어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네. 명확하게 지금 뭐 도이치 그 주식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네네. 또 장모님의 뭐 그 부동산 문제, 네, 부동산 문제, 예, 주가 조작 그런 사건. 예, 주가 조작 사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건 굉장히 중요한 공적 검증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사실 그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어떻게 국정농단을 이끄는지 최순실 씨 사건에서 굉장히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한두 개 사건이 아니어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자신들이 그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검증의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사죄하고 법적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돋보이고 싶은 욕심이 죄라면 죄. 허위 경력에 대한 김건희 씨의 해명입니다. 아닙니다. 욕심은 죄가 아닙니다. 명품을 갖고 싶은 마음이 죄가 아니라 남의 물건을 훔친 게 죄이고 못된 사람 한 대 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죄가 아니라 사람을 실제 때린 게 죄이고 돋보이고 싶은 욕심이 죄가 아니라 허위 이력 기재로 사람을 속인 게 죄입니다. 금고안의 돈을 부분적으로 훔쳐도 절도죄고 몸 전체가 아니라 옆구리만 때려도 폭행죄고 90%의 진실과 10%의 부분적 거짓이라도 사람을 속이면 사기죄고 업무방해죄입니다. 공소시효가 지나 실정법으로 처벌되지 않는다고 있던 죄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범죄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다. 허위와 탈법, 위법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처벌받지 않은 사람들의 특성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의 배우자에게 범죄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것, 실은 그게 가장 큰 문제다. 신장식의 오늘이었습니다. 네, 매주 목요일 한 주간의 외신 정리했는데요. 요일을 옮겼습니다. 수요일로 시간을 옮겨서 전주현 캐스터와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전 세계적으로 오미크론이 가장 큰 문제죠. 그렇죠. 세계보건기구 WHO죠. 사무총장이 경고를 했다고요. 네, 처음으로 지난달에 보츠와나 그리고 남아공 등지에서 보고가 됐잖아요. 지금 현재 전 세계 77개국으로 확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브레여수스 사무총장이 오미크론 변이가 그 전에 어떤 변이에서도 보지 못한 속도로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77개국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거브레여수스 총장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더라도 아마 많다. 대부분 국가에 있을 거다. 지금 이런 예측치를 내놓기도 했어요. 그리고 지금 덜 심각한 증상을 유발한다고 해도 감염자 수가 정말 폭발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된 의료 시스템을 압도할 수 있어서 이게 굉장히 큰 문제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오미크론이 감염률은 높은데 치명률은 낮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한 모더나의 최고 의학 책임자가 오미크론이 기존 바이러스들보다 더 가볍거나 덜 심각한 버전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충분히 위협적이다. 그리고 지금 오미크론 변이 감염으로 입원한 환자 중에 15%가 중환자실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아직까지는 델타 변이보다는 낫긴 하지만 이게 빠르게 델타 변이가 확산되던 8월하고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오미크론 델타 변이가 다 공존을 할 거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공존을 하면 이것 때문에 또 다른 변이가 또 생겨날 수 있다. 진화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내놨습니다. 그래서 각국은 네. 다시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영국 의회가 14일에 방역 패스죠. 코로나 패스 확대 법안을 가결시켰습니다. 그래서 15일부터 대형 행사장, 나이트클럽에 입장할 때 코로나 패스를 제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백신을 접종했다든가 음성 확인 사실을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도 의무화를 했고요. 지금 오미크론 환자가 영국에서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요. 네네. 14일에만 신규 환자가 오미크론 신규 환자만 633명 해서 지금 총 5천여 명 이상이 오미크론 변이 확인자로 나타났고요. 지금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영국에서는. 네. 전 세계에서 첫 번째 오미크론 사망자가 최초 기록이- 사망자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정부도 이달까지 하고 종료할 예정이었던 코로나19 비상사태를 내년 3월까지 연장을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유럽연합 국가발 여행자들의
노동자들에게도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덜란드도 방역 지침을 다음 달 14일까지 강화하는 그 방안을 더 연장시켰고요. 학교에 이제 연말 방학이 오는데 이것도 일주일 앞당겨서 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리터 네덜란드 총리가요. 고령층을 보호하기 위해서 올해 성탄절에는 손주들을 껴안는 행동은 하지 말아달라 이런 당부까지 내놨을 정도입니다. 슬픈 크리스마스인데요. 그렇죠. 네, 손주들이 와도 이게 확산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네. 이제 미국 캘리포니아 주가 15일부터 모든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다시 의무화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음악 공연, 스포츠 경기 입장 기준도 1,000명 이상이면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뉴욕주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어기면 우리 돈으로 118만 원의 벌금을 118만 원. 네, 우리 돈으로 마스크를 꼭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예, 네덜란드하고 한국이 그 위험을 잘 관리하는 국가 세계 네. 1위, 2위 이렇더라고요. 네네. 네덜란드가 1위, 한국이 2위. 그런데 네덜란드 제일 그런 위험 관리를 잘하는 국가라고 하는 네덜란드에서도 올해 성탄절엔 손주들을 껴안는 행동 하지 말라. 네. 저희들도 불가피하게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강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전 세계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네. 자, 미국 토네이도 소식이 계속해서 외신을 네. 외신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80여 명 이상이 사망하는 등 굉장히 큰 피해가 일어났죠. 그렇습니다. 지난 주말에 미국 중부 그리고 이제 서부 이쪽에 이제 6개 주를 토네이도가 강타를 했는데요. 최소 지금까지 88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가장 인명 피해가 큰 게 켄터키주예요. 여기 이 주에서만 지금 74명의 사망자가 발생을 했는데 지금 토네이도가 주로 봄하고 여름에 많이 발생하잖아요. 12월에 이렇게 발생하는 건 드문데 네. 그중에서도 겨울 토네이도가 시속 240km의 강풍을 동반할 정도로 강하게 발달해서 찾아오는 건 정말 이례적입니다. 그래서 지구온난화 때문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당연히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토네이도가 발생하기 직전에 미국 남부 지역의 기온이요. 12월인데 21도에서 26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12월인데 겨울인데. 네, 늦봄이나 초여름 날씨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따뜻한 공기가 많이 생기면 북쪽에서 내려온 한랭전선과 만나게 되면 그러면서. 고온 다습한 공기랑 상공의 차갑고 건조한 공기 만나면 당연히 이제 천둥 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상승하죠. 내리죠. 네, 네. 그래서 사실 이 토네이도가 발생하는 기본이 뇌우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이 이런 대형 토네이도가 발생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은 명확하게 결론이 나온 건 아닙니다. 지구 온난화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이르긴 한데 그래도 전문가들은 지구 온난화 때문에 지금 각종 기상재해가 발생할 가능성, 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 강도가 높아지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는 건 분명하다라면서 이 점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게 눈에 띄게 봤던 거는 네. 이번에 아마존 물류 창고가 이번 토네이도로 붕괴되면서 배송 노동자 6명이 그렇습니다. 사망하면서 네. 야 이거 노동 현실 미국 노동 현실 네. 너무 취약한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휴대전화 반입을 공장에 들어갈 때 좀 금지를 물류창고. 예, 물류창고 안에 들어갈 때 이거를 금지를 해서 그런 게 아니냐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지적을 했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생산성, 효율성을 위해서 사업장 안에서 아마존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붕괴 사고가 발생하기 30분 전에 우리처럼 재난 문자를 미국 기상청이 보냈습니다. 이걸 못 받았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걸 봤으면 좀 대피라도 했을 텐데 노동자들이 이걸 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피해가 커졌다는 건데 아마존은 물론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안전 규칙은 있어도 작업장 반입 금지 규정은 없다라는 공식 입장을 밝히긴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 여기에 대한 조사를 해봐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높고요. 그리고 이제 비용을 절감하려고 자체 배송을 아마존이 확대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계약직 노동자들이 대거 채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약직 노동자들에 대한 근무 시스템이 허술해서 붕괴 사고가 났는데도 과연 몇 명이 그 안에서 일하고 있었는지조차 파악하기가 어려웠다는 점이에요. 이건 심하다. 너무 심하죠. 그래서 지금 미국 당국이 나서서 아마존이 안전 수칙을 잘 지켰는지 조사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내놨고요. 그리고 이제 켄터키주에 양초 공장이 있었는데 여기서도 8명이나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노동자들이 하는 얘기는 대피를 하고 있었대요. 그랬더니 대피를 하면 해고한다라는 압박이 위에서 내려왔답니다. 그래서 작업장을 떠나지 못했다라는 주장도 제기가 됐기 때문에 지금 켄터키주 정부가 나서서 이 공장이 안전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조사를 한 발표입니다. 양초 공장 노동자들 네. 이렇게 그 재난이 발생하면 양초 수요가 늘어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기가 끊기니까요. 네, 네. 대피하면 해고한다라는 말이 네. 비쌀 때 양초 팔아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로 들리네요. 아, 너무 슬프죠. 네.
자, 뭐 아마존도 뭐 최첨단 IT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노동 현장은 네. 뭐 굉장히 허술하고 이게 뭐 굉장히 그 비판받아 마땅한 상황이었다. 그렇죠. 더군다나 베이조스가 네, 전 네. 창업자가 우주여행 그날 왜 간다고 우주 여행 성공했다고 여기에만 자축하는 문자를 올렸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비판이 거센 상황입니다. 재난은 평등하게 오지만 그 재난의 피해는 평등하지 않다라는 것을 네. 다시 한번 확인하는 사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화상 정상회담 네. 갖는다고요? 네, 오늘 이제 한다고 합니다. 근데 서방 국가들의 압박에 맞서서 양국의 결속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2월에 이제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열리는데 여기 푸틴 대통령은 참석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대면 정상회담을 해서 거기서 중요한 결정이 나올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중국은 뭐 대만 문제, 베이징 올림픽 저희 외교적 보이콧 외교적 문제 보이콧. 때문에 미국과 네. 서방 국가들의 압박을 받고 있고 그리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우려 때문에 서방의 또 압박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끼리 뭉쳐야 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양국의 공조를 과시하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로 오늘 전화회담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왜 공조를 하는지는 알긴 하겠는데 네. 그 이유가 네. 썩 흔쾌하지는 않습니다. 자, 미국의 견제 압박을 받고 있는 두 정상이 이번 회담에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라는 소식까지 전지현 외신캐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통령을 위한 경제, 놓치면 안 될 경제 이슈를 야무지게 챙겨드립니다.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늘 멋진 비닐을 머리를 안 깎아서 그렇습니다. 지금 방학 이제 방학 아닙니다. 아직 방학 아직은, 아니에요. 예, 예. 기말 기말고사 기간. 한창 바쁘실 때군요. 네, 이제 뭐 시험 문제 내고. 예. 우리 비니좌 다른 비니좌가 있었는데 비니좌 이창민 교수님. 이창민 교수님 뭐 SNS에 이상한 거 올리거나 그러진 않으셨죠? 예, 뭐 저는 예. 딱히. 저도 가끔 이창민 교수님 SNS 보는데 거기 가보면 우리가 여기서 나눈 이야기보다 더 또 심각한 재벌 지배 구조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올라가 있고 대한민국 부동산 동향과 정치 정당들의 지지율 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도 나와 있습니다.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또 정의당 정당 관계자들 우리 이창민 교수님 페이스북 들어가 보세요. 부동산 경기와 정치적인 어떤 국민들의 성향의 변화 이런 재밌는 것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이제 뭐 자꾸 제 페북을 선전을 해주시는. 아니 비니좌 때문에. 네. 비니좌 때문에. 자, 오늘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오늘 공정거래위원회 전원위원회에 출석했어요. 굉장히 이례적이죠. 네. 회장이 직접 출석하는 경우를 거의 못 봤던 것 같은데. 예, 거의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다 대리인들이나 또는 뭐 대략 뭐 전문 경영인 뭐 이런 사람들, 예, 소위 말하는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는 네. 이런 정도 모습이었는데 직접 출석했어요. 그만큼 중요한 사안 때문이라고 이제 추정이 되는데 이게 SK 실트론 사익 편취 의혹 여기에 대한 입장을 소명하기 위해서였다. 직접 출동하셔서 SK 실트론이 어떤 회사입니까? 우선. 예, 이게 스토리를 좀 아셔야 오늘 네네. 주제가 이해가 될 것 같아서요. 제가 좀 네. 구구절절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일단은 이게 시작은 2017년 1월 23일이에요. 2017년. 예, 근데 이제 주 SK가 SK 현재 지주회사고 맨 꼭대기에 있는 회사인데요. 예. 여기가 LG 실트론을 지분을 51% 인수하겠다고 그때 발표를 LG 했어요. 실트론. 예. 근데 LG 그래서 인수를 그게 이제 현재 SK 실트론이죠. 그러니까 예. 원래 LG 계열사를 SK가 인수를 한 거예요. 이 실트론이 뭐 만드는 회사입니까? 그러니까 저도 뭐 반도체형 웨이퍼 기판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반도체 웨이퍼. 예, 그러니까 반도체를 만들 때 필요한 거고요.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결국은 SK 실트론은 SK 계열사가 되고 나서 보면은 SK 하이닉스 있잖아요. 네. 예, SK 하이닉스랑 주로 거래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일관되게 생산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SK 하이닉스와 SK 실트론의 이런 시너지를 얻게 하기 위해서 네. 인수를 했다. 저희 이제 경제학에서 수직 계열화라고 수직 계열화. 네, 예. 그런 표현 쓰는데요. 근데 이게 뭐 조금 이따 더 말씀드릴게요. 이거 되게 그 얘기로만 딱 들으면 네.
되게 좋은 거 아니에요. 효과적이고. 근데 사익 편취 의혹이다? 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 네. 명분은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때는 이제 2017년 1월에 지분 인수하겠다고 발표하고 네. 8월 17일에 51% 아까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예, SK, LG 실트론의 주식을 인수를 했어요. 51% 인수. 네. 근데 네.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렇죠. 뭐 일반적인 인수 합병이지 뭐. 네. 예. 근데 고해 8월에 네네. 주 SK가 지금 실트론 주식이 조금 남아 있잖아요. 51%만 49%가 실트론 쪽에 있겠네요. 네. 그 중에서 또 일부를 추가적으로 매입을 해요. 추가 매입을 한다. 네, 주 SK가. 예. 네. 그게 아마 19.6% 정도 됐을 거예요. 오우, 압도적으로 그럼 주 SK가 다수 주주가 되네요. 예, 그래서 70%를 넘겼죠. 그렇네요. 네. 50일에다가 19.6이니까. 네. 예. 사실 여기까지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럴 수 있죠. 예. 근데 갑자기 예. 같은 달에 예. 그 나머지 주식 있잖아요. 실트론. 아. 29.4%가 지금 남은 거거든요. 29.4%. 예. 예, 그거를 갑자기 최태원 회장이 나타나가지고 그 주식을 인수를 합니다. 개인이 인수를 한다. 네, 네, 그전에는 주 SK가 인수를 했는데 이거를 네. 최태원 회장이 인수를 한다. 네. 그럼 이게 사실상 그러니까 저희가 100%네, 100%. 예, 근데 이제 이게 사익 편취라고 저희가 보는 게 예, 그 이유가 뭔가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업 기회를 유용했다 저희가 표현하는데 조금 어려워요. 사업 기회 유용. 예. 예. 그러니까 저희가 사익 편취하면 저희 방송에서도 몇 번 얘기했지만 주로 뭐 일감 몰아주기나 그렇죠. 그다음에 뭐 저리로 돈 빌려주는 거 이런 거는 익숙하시잖아요. 예, 그런 거 많이 했어요. 근데 요거는 굉장히 독특한 형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주 SK가 결국은 나머지 아까 29.4%의 주식도 네. 가져가는 게 주 SK의 사업 기회인데 그렇죠. 이거를 갑자기 최태원 회장이 나타나가지고 회사가 해야 될 사업 기회를 자기가 가져간 거예요. 아, 네. 이 29.4% 남아있던 이미 주 SK는 LG 실트론 주식을 70%, 네. 70.6% 이미 네. 가져갔어. 네. 네. 나머지 29.4%도 주 SK가 네. 인수를 하면 네. 주 SK 전체가 이 사업을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사업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렇죠. 건데. 그리고 원래 그게 깔끔한 지배 구조고요. 깔끔한 지배 구조, 가져가는 게. 100%니까. 네, 네, 네. 근데 갑자기 거기에 29.4% 좋은 주식 29.4%를 인수할 기회를 최태원 회장에게 네. 싹 양보를 해드렸네.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은 주 SK 주주 입장에서는 네. 이거는 그 주 SK의 회장 지배도 최태원 회장이 하고 있을 거니까 네, 네, 네. 결과적으로는 최태원 회장이 주 SK 주주에 대해서는 배임을 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형사 절차로 가면 네. 배임 문제로 걸리게 되는 거죠. 배임 문제로 가는 네, 거죠. 네, 네. 주 SK 주주들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주 SK를 위해서 일해야 될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일했어. 나를 위해서 주식을 샀어. 예.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얘기인 문제가 있는 거죠. 예. 당시에 주 SK의 최태원 회장이 공식 대표이사였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 이 사업 과정에서 실트론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네요. 그 정보를 알고 개인적으로 주식을 취득한 문제가 있는 거고요. 내부 정보 이용이에요. 이거는 자본시장법 위반입니다. 그다음에 저희 재벌 역사에서 이렇게 가가지고 최태원 회장이 지분을 일부 들어가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회사에 대한 굉장히 많은 일감 몰아주기 뭐 그래서 그 주식의 가치를 편법적으로 증식시키는 문제가 저희 재벌 역사의 그러네. 거의 모든 일이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요, SK 내의 모든 기업들은 SK 실트론에 일감을 몰아주게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벌 역사들을 보면 일감부터 시작해서 뭐 온갖 그 뭐 돈 빌려주는 거 이때부터는 또 과거에 반복됐던 네, 그거죠. 저희가 여러 번 얘기했던 반복되는 거죠. 싼 이자로 돈 빌려주고 네. 일감 몰아주고 이런 일들이 눈에 보듯 명약관하게 예측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실제로 그 다음에 2017년에 이게 일어난 거잖아요. 예. 2018년, 19년 그 다음에 SK 실트론의 거래나 이런 거 보면 네. 내부 거래가 굉장히 많아요. SK 하니스랑 뭐 그다음에 다른 SK 계열사랑 주로 매출을 일으키고. 네. 그러면 이제 그것 자체도 문제가 되고요. 예, 그것 자체가 일단 문제가 됐는데 이번 이슈는 아까 말씀드린 조금 생소한 사업 기회 유용. 네. 근본적인 거죠. 네. 그런 이슈들이 발생하게 된 근본 원인은 주식회사 SK가 LG 실트론의 29.4%의 주식을 전량 취득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 29.4%의 LG 실트론 주식을 최태원 회장이 취득하게
함으로써 최태원 회장의 사익을 네. SK가 보장해 준 거죠. 그렇죠. 사업 기회를 네, 네. 내가 가질 수 있는 사업 기회를 개인에게 최 회장에게 쓱 밀어준 겁니다. 네, 네. 이것 때문에 직접 나와야 되겠네 이거는 개인이 취득을 했으니까. 예, 이거는 무슨 뭐 회사 대표이사나 이런 사람들 나오게 할 수가 없는 이슈이긴 하네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 사실 사업기의 유형은 예. 공정위에서 지금 뭐 그렇게 선례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감 몰아주기 이런 네, 건 굉장히 새로운 많은데, 유형입니다. 예, 새로운 유형이라서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은 같잖아요. 네, 사이익 추구한 거니까. 예. 그런데 그래도 예전에 총수들은 안 나왔거든요. 공정위 네. 전원회의에. 그러니까 이례적이긴 한데 해석이 조금 분분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득실이 있거든요. 총수가 직접 나오면 네네. 예를 들면 나오면 공정위 전원회의 참석하면 거기서 심사를 하는 분들이 조금 압박을 느낄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아무래도. 예, 이런 거는 그럴 수 최태원 있죠. 회장 입장에서는 득이 될 수도 있지만 네. 실 같은 경우는 굳이 안 나와도 되는 걸 나와서 언론의 주목을 너무 많이 받고. 그러네요. 몰랐어요. 네. 2017년에 벌어진 이 LG 실트론, SK 실트론이 네, 네, 네. 어떻게 되는지 몰랐어요. 근데 네. 이제 경제면에 사진이 떡 하고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오늘 출석해서 기사도 많이 나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이거는 비용이잖아요. 예, 예, 예. 근데 그런 걸 따져봤을 때 조금 애매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최태원 회장 개인의 성격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한 것 같고요. 이분은 본인이 직접 나서서 네, 네. 뭔가를 해결하는 스타일이 네, 있어요. 그리고 뭐- 가정사도 그랬고요. 네. 그리고 본인이 뭐 프레젠테이션 같은 것도 막 하시잖아요. 네, 다른 네. 재벌 총수들은 안 하는데. 네, 네. 그런 게 있고 제가 보기에 또 하나는 지금 언론이 별로 그렇게 크게 주목을 안 하는데요. 네. 공정위가 지금 자기 자체적인 제재 플러스 검찰에 고발을 하려고 그래요. 고발 막으려고 그러는구나. 근데 아시겠지만 최태원 회장이 2000년대 들어서 이런 특경가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저희 아까 말씀하신 배임행령으로 예,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특례법. 예, 그래서 형사재판에 그리고 실제로 감옥도 갔다 오고 갔었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몇 가지 화천대유 대장동 이 건에서도 감옥 갔던 최태원 회장을 위해서 그 여동생이 이런저런 노력 끝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도 제기된 바가 있고요. 이 얘기를 잘못하면은 SK한테 전부 다 고소고발 당합니다. 저는 그냥 단순히 그런 의혹이 있었다라는 언론 기사를 소개한 거다. 네. 예. 네. 뭐 그래서 그리고 저희 무스갯소리로 재벌 총수들이 여러 가지 규율 수단이 있는데 네네. 제일 무서워하는 게 사실은 실형받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풀어보겠다는 의지가 좀 반영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네, 개인적으로. 네, 예. 득실을 따지는데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특경가법상 형사처벌에 대해서 이 부분을 좀 피해보려고 했던 게 아니냐 그래 보이네요. 자, 근데 우리 이왕 말 나온 김에 좀 어렵지만 재벌 기업들 안에서 뭐 일감 몰아주기 싸게 뭐 그 돈 빌려주기 그 다음에 인수합병할 때 삼성물산하고 네. 제일모직 인수합병할 때 한쪽 회사 주식을 저평가하기 네, 네. 뭐 이런 각종 그 재벌기업 총수를 위한 각종 편법이 동원되는 거를 여러 차례 우리도 이 자리에서 이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네, 네. 사업 기회 제공 예. 이게 어떤 겁니까? 조금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네요. 그러니까 사업계획 제공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일종의 아까 주 SK가 네. 그러니까 주 SK가 SK 실트론이라는 회사를 인수하는 것도 사업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지분을 계속해서 많이 취득해가는 행위도 일종의 사업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익을 많이 발생시킬 수 있는 사업인데 네. 이런 것들을 직접 안 하고 다른 특수관계인이라고 저희가 표현하는 총수 일가한테 주는 행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쟁점이 제가 보기에 여러 가지가 좀 생길 네. 수가 있어요. 네. 좀 어려운데요. 일단 최태원 회장이 주식을 산 거잖아요. 그렇죠. 주식을 인수한 거예요. 근데 이거가 말꼬리를 잡을 수 있어요. 주식을 사는 게 왜 사업이냐? 그렇네. 이건 단순히 투자다. 네, 네, 네. 단순히 재무적 투자다. 그러니까 네. 사업 기회를 유용한 건 아니다. 이런 식의 주장을 펼 수가 있고요. 네. 네. 그게 되게 원론적인 쟁점이 하나 붙을 수 있어요. 제가 그쪽 변호사라면 그 얘기 하겠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네. 예. 근데 이제 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반론도 가능하죠. 당연히. 예를 들면 주 SK라는 거는 지주회사니까 직접 사업 안 하는 데가 아니야. 직접 사업을 하고 다 지분 가지고 다른 예, 데를 맞습니다. 컨트롤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분 자체가 사업 기회일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아시겠지만 요즘 저희 한국 대기업들
뭐 실물 투자 안 하고 주식 사고 부동산 사고 이런 것들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일종의 그러니까 광의의 사업이에요. 그냥 저희 무슨 개미 투자자가 하는 포트폴리오는 아니잖아요. 주식 투자자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보기엔 좀 설득력이 떨어질 것 같은데 네. 이제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하나는 이게 이 공정거래법의 이 조항을 피해갈 수 있는 게 주 SK가 당시에 남은 실트론 지분을 합리적 이유로 자기가 스스로 거부했으면 돼요. 이 합리적 이유 애매합니다. 네. 애매합니다. 이게 굉장히 애매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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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애매합니다. 그런 언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런 얘기들이 흘러나오는데 네. 예를 들면 뭐 이런 논리도 나오는 것 같아요. 주 SK가 70%까지는 샀는데 네. 나머지 살 거는 돈이 없었다라든가. 네, 뭐 이런 거. 주 SK가 SK그룹의 총 지주 회사인데 여튼 그리고 이제 그건 재무적으로 그렇게 만들 수는 있어요. 네. 재무적으로. 그리고 근데 사후적으로 그 주식가치 평가해보고 그러면 사실은 주 SK가 돈이 없었다라는 논리는 제가 보기엔 먹히지 않을 거예요. 네, 말이 안 네, 되는. 그게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데 다른 여러 가지 주 SK 입장에서 자기들이 29.6이죠. 더 사지 않는 합리적 이유는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거는 네. 항변해 볼 만할 것 예,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후의 정황이나 공정위가 어디까지 조사를 해서 밝혔는지 예를 들면 결국은 이런 거잖아요. 주 SK가 포기하고 최태원 회장이 들어간 거냐, 최태원 회장이 들어가기 위해서 주 SK가 포기한 거냐, 예, 이런 선후 관계잖아요. 네, 그렇네요. 예, 그거를 잘 밝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보니까 그 공정거래법 제23조의 2에 보니까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것. 이게 이제 사업 기회냐 아니면 그냥 투자 기회냐. 네. 하지만 대기업에서 사업 기회와 투자 기회는 사실은 구분되지 않는다. 네. 지분을 통해서도 충분히 사업을 하는 것이고 주 SK 역시 지분을 가지고 사업하는 지주 회사이기 때문에 실제 사업을 뭐 물건 만드는 회사 아니에요. 주 SK는 SK그룹 전체를 핸들링하는 지분을 가지고 그다음에 정상적 거래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냐 이것도 되게 재미있는 요건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말하자면 이게 항상 법원 가서 싸우는 거죠. 싸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럴 것 같아요. 만약 최태원 회장에게 기회를 주겠다라고 한다면 주 SK가 실은 실트론한테 주식 살 때 조금 더 비싸게 사면 돼요. 대신 최태원 회장은 조금 싸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이 싸게 주식을 취득하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 먼저 주 SK가 조금 더 비싸게 사주는 방법도 있다는 거죠, 실은. 근데 저는 여기서 두 가지만 딱 짚으면 예. 일단 상당한 이익이라는 부분을 당시에 최태원 회장이 주식을 취득할 때 시점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네. 제가 보기에는 그거에 대한 분석은 이미 당시에 끝났을 거다. 주 SK가 다 했을 거라고 보고요. 상당히 유리한 조건을 안 맞췄을 의식적으로. 예. 아니죠. 제가 보기에는 냉정하게 그 당시에선 냉정하게 판단해서 제가 보기에는 뭔가가 있지 않을까 저 개인적인 추측이고요. 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얼마나 이 새로운 이게 그 이유가 이런 공정거래법 제23조의 이 사업기회 유용이라고 하는 조항이 나온 이유는 뭐냐면 대기업 총수 일가의 경제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네. 이 입법 취지를 중심에 두고 결과적으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대기업 총수 일가 최태원 회장의 경제력이 집중됐다라는 결과는 부정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이걸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항이기 때문에 공정위가 보다 더 좀 포괄적이면서도 꼼꼼한 조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때 사후적으로 봐도 그 다음에 2018년, 19년 SK 실트론 굉장히 잘 나갑니다. 예. 그런데 이건 사후적인 해석이죠. 네. 자, 이 결과에 따라서 다른 대기업들에도 영향을 끼칠 것 같아요. 또 영향을 끼칠 만한 다른 사건들이 있나요?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네네. 사실은 이게 매번 이슈가 되어오긴 했어요. 근데 네. 이게 본격적으로 공정위 전원회의까지 간 큰 대기업 사건이 이게 굉장히 상징적이라 네. 공정위도 아시겠지만 공정위 전원회의는 1심 판결 같은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일종의 판례를 남기고 시금석을 남기는 거라 공정위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이거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벌 기업들의 총수들이 자신의 지배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독점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일모직 삼성물산 이렇게 주식 저평가해가지고 인수합병 하기도 하고 이번에는 사업기회 유용이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형태의 그룹 지배력을 사업기회를 유용하는 이런 불공정한 행위가
그 좀 드러나고 있는 건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어떤 결정을 내릴지 우리가 좀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통령을 위한 정치 한상익 가천대 교수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상익입니다. 네, 큰 선거 있을 때마다 어김없이 등장하는 영입 인사. 조금 아까 또 우리 이창민 교수도 비니주아, 비니주아. 예, 비니주아도 나왔었고, 자, 이게 원론적인 비판은 항상 있어요. 야, 당에서 사람을 키워야지 자꾸 바깥에서 데려오려고 하면 되냐? 검증이 부실하다. 뭐 이게 아주 원론적인 비판이죠.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어디나 맞는 얘기고. 누구나 할 수 있는 비판이라는 거는 그게 정답이기 때문이에요. 아, 정답이다. 예. 결과적으로 검증 잘해야 되고요. 그 정답을 미리 말씀해 주셨네요. 그 다음에 당에서 사람을 키워야지 바깥에서 사실 정치 이외의 다른 분야에서 뭐 일가를 이루신 분들이 정치권에 들어와서도 잘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보기엔 타율이 무척 그런 낮습니다. 경우를 이제 그 정책에서는 폴리티컬 아웃사이더 정치 외부자라고요. 예. 트럼프, 예.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철수. 대표, 예. 뭐 정주영, 예. 문국현 뭐 이런 분들이죠. 뭐 이런 예. 분들이죠. 예. 근데 이게 연구에 의하면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인어피스, 그러니까 선거 승리했을 때 네네. 잘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정치 아웃사이더들이 선거에서 승리할 수는 있다. 하지만 선거 후에 정치를 잘한 것은 귀납적으로, 경험적으로는 꽤 있습니다. 없다? 알베르토 후지모리, 후지모리. 그 양반. 이탈리아 베를루스코니. 그 후지모리는 일본계 출신의 사업가였죠. 예. 그 어디 아르헨티나인가요? 페루야, 페루. 페루. 감옥 갔잖아요. 딸도 지금 뭐. 딸은 이제 정치가 성장한 거죠. 네. 딸도 그래서 이제 지금 수상되지 않았어요. 그쪽도 딸이. 그 대단한 집안. 후지모리는 되게 재밌는 사람이에요. 탄핵당할 것 같으니까 일본으로 정상회담 하러 간 다음에 그냥 거기 주저앉았죠. 튀어버렸죠. 네, 페루로 안 돌아가. 자기 일본계라고. 그래서 그렇게. 근데 또 딸이 수상이 돼. 참 그 나라도 재밌는 나라. 그 나라가 재밌는 나라인 거죠. 그 나라가 참 재밌는 나라. 여튼 예. 자, 인재 영입해서 선거에는 성공했지만 후지모리 페루에, 그다음에 이탈리아의 베를루스코니, 트럼프. 뭐 이런 분들은 이제 아웃사이더라고 하고 네. 이분들은 이제 각기 당에 이제 들어와서 하는 건데 영입인자라기보다는 자기 당에서 큰 사람들이죠. 또는 당을 그냥 압도해 버리지 않았어요. 그렇죠. 트럼프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고 네. 우리가 인재 영입이라고 할 때는 그 기존 정당에서 이제 필요해서 네네. 사람들을 영입하는 거를 얘기를 하죠. 뭐 세 가지 정도 케이스가 있는데 하나는 그 전문가 정말 당에 필요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제 전문가였던 유승민 의원을 갖다가 한나라당이 픽업했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죠. 또 이번에 민주당이 의료 전문가 신현영 의원 픽업했다든가. 그래서 비례대표 지금 이런 건 전문가 대변인. 뭐 이거는 크게 나쁘다고 볼 만한 건 아니죠. 네. 두 번째는 특정 세력을 이제 얻기 위해서 민주노총. 민주노총, 한국노총이 주로 많이 했죠. 이용득 의원 같은 분이 이제 노총위원장으로 계속 민주당한테 노총위원장을 계속 공천을 해요. 한국노총위원장을. 세 번째가 요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건데 이른바 상징적으로 영입하는 거. 자기한테 부족하거나 뭐 득표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제 영입하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보는 그냥 그 좁게 말하는 인재 영입이 되겠죠. 그러니까 전문가 필요에 따라서 전문가를 그 영역에, 그다음엔 세력, 그다음에 상징자본, 개인의 상징자본을 당의 상징자본으로 가져가기 위한. 박근혜 씨가 손수조 이준석을 청년 상징을 영입을 했었다. 청년 상징. 또 아주 성공한 케이스이기도 한데 좀 독특한데 김종인 위원장 있잖아요. 네네. 이분은 이어른은 영입을 했는데 사실 이어른이 그렇게 경제민주화의 상징이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박근혜 씨가 이 사람을 영입하면서 언론하고 같이 이 사람 경제민주화의 상징처럼 막 만들어냈어요. 자기에게 부족한. 네네. 그래서 그때 성공을 좀 했죠. 이런 경우도 있고요. 하여튼 상징으로 영입하는 경우들이 꽤 있고 지금 문제되는 게 대부분 그런 경우들입니다. 대부분 그런 경우다. 전문성도 아니고 세력도 아니고. 예전에는 사실은 이제 뭐 87년으로 시계로 돌려보면 평민당, 제야, 민평년 그렇죠. 뭐 이런 데를 세력으로, 소위 문동환 목사 뭐 이런 분들을 세력으로, 또 김근태, 전민년 뭐 이렇게 완전 옛날 사람 같네요. 87년 얘기하니까.
13대 국회에 제야가 들어온 거는 이제 영입 인사라기보다는 세력의 김대중 대통령께서 대선 지고 나서 예. 평민당이 죽게 생겼잖아요. 네네네. 그때 문익환 목사님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예. 그 이문영 교수하고 네. 평민당이 죽으면 한국의 진보 죽는다. 음. 그래서 그분들이 영입을 한 게 아니라 김대중 대통령이 문익환 목사, 이문영 교수 같은 분들이 뭐하고 집어 넣으신 거예요. 네. 밖에서. 네. 그러니까 하나의 세력 수열이죠, 수열. 수열. 네. 수열도 굉장히 집단적 수열. 네, 집단적. 386 수열하고도 또 달랐어요. 또 다르죠. 그때는.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들어갔으니까. 예, 집단적이고 상징적인 제야 인사들이 평민당으로 집단 수열. 40명 들어갔는데 그때 김대중 대통령께서 5대5로 당직을 배분을 했어요. 네. 네. 그럼 화끈했네. 화끈했죠. 예. 40명 정도 임명입하면서. 자, 좀 우리가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보면 소위 그게 전문가 영입이든 상징 영입이든 간에 영입에 성공한 케이스도 있고 뭐 이렇게 썩 그 성공적이지 않은 케이스도 있었어요. 15대 총선 96년으로 87년 얘기는 했으니까 92년, 96년 15대 총선 때는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에 신한국당. 예, 그때 이제 이분이 민주정의당하고 좀 합당을 했던 원죄가 있잖아요. 그렇죠. 계속 반민주 세력이라 그러니까 어쨌든 운동을 했었던 김문수, 이재호 뭐 이런 사람들. 이우재. 그러니까 이우재. 그리고 또 이제 좀 깨끗한 이미지를 하기 위해서 그 뭐 홍준표 그때 영입된 사람입니다. 아, 모래시계 검사. 모래시계 검사. 예. 이런 사람도 있었고. 이회창, 이찬진, 한글과 컴퓨터 이찬진. 예, 그러니까 이런 이제 양반들 싹 영입했죠. 김대중 대통령도 이해 드시세라. 예. 그 판사 출신의 추미애, 주미애, 방송인 정동영. 뭐 이런 분들 쫙 영입들을 했었거든요. 그때 영입된 분들이 보니까 김민석. 아, 그건 2000년에 2000년이죠. 영입했대. 2000년. 30대 영등포에 16대 출마했었던. 때고요. 그래서 15대가 우리나라에서 그 인재 영입으로만 보면 네. 그 아, 상징자만 들어온 게 아마 그때 시초일 겁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이때 새정치국민회의가 영입한 DJ가 영입한 인사들이 추미애, 정동영, 천정배, 정세균 당시 거의 대권급이죠. 다. 쌍용 그럼요. 예 대기업 사장 출신이었던 정세균 사장은 아니시고 부사장쯤 되겠나? 이사 출신이십니다. 아 김한길 요즘도 출몰하시는 김한길 요즘도 출연하시는 죄송합니다 출연하시는 김한길 이런 분들이 96년 총선 때 영입이 됐네요. 그때 이제 보면 평민당이 호남과 제야의 정당이 되게 인식이 강했잖아요. 근데 원래 이분들이 아닌 이기택계가 있었는데 비호남 이분들과 분당이 됐단 말이야. 예 맞아요. 그러니까 그 비호남 분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분들을 이제 영입들을 했었죠. 그러니까 예. 당연히 부족한 부분을 지역성을 완화하려고 영입한 케이스. 상징자분입니다. 그때 일종의. 16대 총선 그러니까 2000년 총선 때도 대단한데요. 임종석, 우상호, 이인영 DJ가 이쪽을 영입을 했고 그때 젊은 피. 한나라당에서는 그의 질세라 원희룡, 남경필, 오세훈. 그때 저기 저 박거 시대 아닙니까? 다박거 시대.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을 영입한다 그래서 음. 그 소장파 또는 그 386 이때 386이 진짜 제대로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분들이 이제 아직까지 남아 계신 거죠. 야, 20년 전인데. 그러니까 오래들 계시네. 우리나라 한국의 인재영입 역사 되게 긴데 네. 이거는 뒤집어 말하면 20년 내내 한국의 정당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원래 유럽의 3인당이나 보수당이나 100년 가는 정당들은 전부 다 청소년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그분들은 이제 아예 부모가 초등학교 때 유치원부터 이제 당활동을 시켜요. 해요. 그래서 정치 교육을 받고 이분들이 고등학교 졸업하면 바로 뭐 대학 가서도 활동을 하다가 바로 기초의원 출마하고 네, 네. 쭉 가서 30대 총리 대통령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30대 총리 대통령이 어디서 공중에서 떨어지는 게 그래서 아니에요. 이분들의 정치 경력이 보통 20년입니다. 30대 총리인데 정치 경력 20년. 이재명 지사보다 더 많아요. 윤석열 후보는 얘기할 필요도 없고 네. 이재명 지사 이제 정치 경력 11년 됐잖아요. 그렇죠. 2010년에 그러니까. 처음으로 성남시장에 당선이 됐으니까. 저기 뭐 스웨덴에 이런데 뭐 38세 총리 이런 분들은 보통 당경력이 22년, 23년입니다. 네. 그렇게 키워야지 그럼요. 된다. 그렇게 키워야죠. 자, 20대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표창원, 박주민, 김병관, 양향자 이런 분들. 새누리당은 김무성 대표의 옥새파동 등으로 당내 어수선, 친박, 친이 어수선했고. 자, 2020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최혜영. 그때 이제 아주
계획적으로 젊은 친구들 뭐 원종건 했다 좀 고생을 했죠. 원종건 미투 사건 발생으로 결국 물러났죠. 소방관 하던 오영환 오영환. 뭐 지금 의원이고요. 오영환 의원. 그때는 뭐 전문가 영입 케이스로 뭐 기후의 양이원형 예. 그리고 그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뭐 전무이사 하시던 그분 누군가 그분도 영입하시고 한 20명을 영입을 했었죠. 네네. 아주 계획적으로 했었어요 그때는. 근데 이게 인재 영입이라는 게 대체로 총선 때 비례대표나 지역구로 경쟁력 있는 사람들 나가서 살아 돌아오라 하고 보냈는데 이번에는 대선에서도 막 영입을 했어요.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 부족한 부분을 메꾸려고 이제 하는 거거든요. 상징 자본의 영입은. 네네. 그러니까 예컨대 뭐 이렇게 이게 이제 뭐 상상하기도 힘든 일이지만 정의당이 진보 노선을 버리고 중도 노선을 가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네. 아무리 우리가 중도 뭐 친기업 해봤자 믿겠습니까? 이럴 때 한국경제연구소에서 아주 그 보수에서 영입하고 문호조하는 회사 CEO 영입하면 그냥 게임 끝나잖아요. 아 그러면은 그 상징성이나 오래된 그렇죠. 이미지가 한 방에 그 유니수를 자체가 영입하십시오. 유니수. 그 자체가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정의당이 친기업으로 확 번하려고 한다면 저 유니수 같은 거 영입하기 가장 빨라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상상이 안 가네요. 예, 100번을 얘기하는 것보다 네. 이게 사람 한두 명을 딱 영입해서 체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떠도는 게 아니라 실체를 보여주는 거죠. 네네. 이게 훨씬 더 메시지가 강해요. 근데 지금 이번 대선 때 영입되는 인사들을 보면 특히 영입되는 인사들을 보면 굉장히 이렇게 버라이어티하다, 굉장히 다양하다 이런 건 알겠는데 노선의 변화라든지 정책의 차별성을 분명히 보여준다든지 이런 상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잘 안 보이네요. 우선 뭐 정책적으로 지금 논쟁이 되는 게 없기 때문에 논쟁 뭐 영입할 수도 없거니와 네네. 또 이번 대선의 특징이 청년 세대에 대한 열렬한 구애입니다. 구애죠. 그러다 보니까 청년 세대들을 막 앞다투 영입을 하는데 네. 이 청년 세대가 청년이나 상징성뿐만이 아니라 뭐 딴 걸 더 가지고 되게 좋아요. 네. 뭐 우주라든가 환경이라든가 무슨 뭐 사회활동이라든가 비니주아 이분은 이제 자영업자, 청년 자영업자 이거였어요. 이렇게 딱 영입을 한 거예요. 자영업과 청년을 노려서. 네네. 그랬다가 이제 뒤집어진 거지. 이게 영입을 하는 분들은 이게 정당이 네. 무슨 영입 그 검증할 수 있는 수단이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을 그냥 겉으로 보는 경력과 네. 아름아름으로 소개를 받아서 이제 데려오게 되거든요. 네. 근데 모셔오는 주제에 막 검증 뭐 질문 수백 개 던지고 이럴 수가 없으니까 네. 오셔서 사고가 터지는 거죠. 네. 과거 문제 뭐 사실 저는 그거를 시비를 거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생활 문제 네. 뭐 이런 문제 터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당이 타격을 받죠. 네. 본인은 뭐 네. 당이 큰 타격을 받고. 최근에 사고 난 분들에게 보면 물론 뭐 조동현 씨는 완전히 다른 경우지만 저는 조동현 씨 케이스와 그 뭐 함익병 씨나 비니주아 케이스를 같이 올려놓고 동등한 선상에서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요. 그거는 왜냐하면 SNS 검색만 하면 다 알 수 있는 사실과 정말 사생활로 보호돼야 되는 것이 본인의 의사나 주변의 의사가 아닌 다른 어떤 의도와 관음증으로 이게 밝혀진 거란 말이에요. 선택적 검증이죠. 예. 그거는 저는 같은 그 검증이라고 네. 하는 말로 같이 비교해서는 안 된다. 안 되죠. 왜냐하면 예. 조동현 씨 같은 경우엔 그걸 검증이라고 내민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에요. 네. 예. 아주 저열하고 비열하고 네. 죄받을 일이죠, 그건. 네. 자, 이 검증이라는 게 뭐 철저한 검증은 어렵겠지만 사실은 저도 이렇게 저희 사무실에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또는 변호사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이력서도 보고 세평을 듣는다라고 해서 말이 좋아 세평입니다. 어쨌든 세평을 듣는다 해서 이렇게 저렇게 예전 직장이나 이런데 또는 SNS나 이렇게 들여다보거든요. 근데 보니까 그런 것도 잘 안 하는 거 아니야? 요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 당들이 왜 이러는 겁니까? 선대위가 문제입니까? 조동현 씨 같은 경우에 뭐 SNS를 들여다보시는 뭐 건 그거는 아니고 예. 그 지금 문제가 된 사람은 노재승 씨나 함익병 씨. 노재승 예. 같은 분인데 이분 이게 한국의 그 인재 영입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건데요. 어떤 특정한 인재 영입 위원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네. 이 인재 영입 위원회에서 뭐 좀 검증도 하고 세평도 들어보고 토론도 좀 하고 이래서 영입되는 게 아니라 그 실력자
누군가의 추천으로 영입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예요, 사실은. 예, 지금 노재석 씨는 권성동 사무총장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진짜 권성동인지는 아. 많은 기자분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익병 씨는 김종인 김종인, 위원장이라는 얘기가 지금 떠돌고 있어요. 그렇죠. 이런 분들이 영입해라고 하는데 검증은 예, 어떻게 검증을 하겠어요? 고무도장이 되는 러버 스탬프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인재영입 러버 누가 스탬프. 시비를 걸겠어요? 자, 이제 그러니까 인재 영입도 검증을 못하게 하는 유력자의 추천으로 되니까 문제네. 예. 그렇죠. 자, 그러면 예. 마지막으로 자, 정치권 외부 영입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까? 어떤 방향을 좀 설정을 해야 될까요? 솔직히 말하면 상징으로서 외부 영입은 없어야 돼요. 상징으로 키워라. 예. 당내에서 키워야 된다. 무엇보다 언론이나 국민들이 그런 상징적인 인재를 들여서 영입 쇼를 하는 거를 관심을 끄거나 오히려 비판해야 되는 겁니다. 비판적이어야 된다. 도대체 이 정당은 뭐 하는 정당이라 이걸 빌려오느냐. 민주당도 뭐 정신 했냐. 차리고 잘 여태까지 들으세요. 뭐 했냐. 예. 즉 관심이 없고 비판적이면 뭐하러 영입 쇼를 하겠어요. 네. 이건 이거고 두 번째는 한국에 대해서 네. 정치 혐오감을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정치 혐오감을 줄여야 된다. 그러니까 정당이라는 사람들을 정당에서 있는 사람들 다 좀 안 좋게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재밌는 얘기지만 나쁜 일 하면 정치인 다 됐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검증을 해보면 청와대 인사 검증을 해보면 네. 정치인이 상대적으로 깨끗해요. 생각보다. 어쨌든 그런데 조심하면서 살거든요. 적어도. 투명하게 살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15년 전에 음주한 것도 다 걸려요. 그러니까 가면 안 돼요. 혐오감을 없애는 게 중요한데 그러려면 중등 때부터는 정치 교육을 해야 돼요. 정치 시민 교육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정치 참여를 허용해야 됩니다. 정치 참여도 허용해야 돼요. 저도 이 대학에서 아이들 학생들하고 이제 정치 토론을 시키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1배부터 흔히 말하는 매갈리안까지 다 있어요. 네네. 서로 존중하면서 토론을 합니다. 할 수 있다. 대학교 1학년들인데. 대학교 1학년. 중3들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중3도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통해서 관용이 높아지고 이 친구들이 정치에 인입해하고 네. 기초부터 차근차근 올라가면 우리가 40대 정치 총리를 교육 20년 예산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상징으로서의 인재 영입 그만해라. 당에서 길러야 된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는 청소년기에서부터 정치 민주 시민 교육을 제대로 시켜라. 오늘의 결론이었습니다. 가천대 사회정책대학원 한상익 교수님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시공간의 한계를 초월한 메타버스 아닙니다. 메타버스가 새로운 활동 무대로 떠오른 것처럼요. 서울 동대문에 있는 DDP 아시죠? 그 외벽에 메타버스 공간을 구현해 서울과 역동하는 생명력, 화려한 빛과 미디어, 음악 이런 걸 선보인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서울디자인재단 박진배 DDP 운영본부장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서울라이트라는 행사네요. 이 행사 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네, 서울라이트는 동대문 DDP에서 펼쳐지는 서울을 대표하는 빛축제인데요. 네. 그 19년에 첫 행사를 치른 이후 3년째 맞이하는 행사입니다. 아시다시피 작년과 올해 코로나로 많은 분들을 모시지 못해 지금 좀 아쉬운 상황인데요. 네. 올해는 금주 금요일부터 다시 올해 행사가 내일 모레부터요. 예. 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99명 인원 제한으로 저희가 예약을 받고 있는데요. 이미 많은 시민분들이 알고 계시고 또 좋아해 주셔서 매진됐을 것 같은데. 네, 상황이 좀 마감되고 네, 저희 DDP 유튜브로 생중계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쉽겠는데요. 네, 직접 가서 봐야 되는데 이런 조명과 관련된 네. 빛축제는 자 올해가 3회째인데 기존과 다른 점은 뭔가요? 과거에는 같이 해주셨던 작가분들이 해외 작가분들이셨는데요. 네. 올해는 이제 국내 미디어 아티스트이신 박재성 작가 또 음악 작가이신 양용준 감독님과 같이 작업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인의 어떤 정서, 감정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표현이 됐고요. 또 다른 감동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저희가 또 야외 광장 DDP 내부에 있는 어울림 광장에 네네. 빛의 정원이라고 해서 화려한 그 미디어 트리 공간을 구축했고요. 또 같이 해주셨던 작가분들의 고생하셨던 이야기들을 풀어보는 포럼도 준비했는데 코로나 상황으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그 상영을 내보내 송출할 예정입니다. 준비하셨던 입장에서는 아쉬움도 많으시겠어요, 지금. 저희의 아쉬움도 아쉬움이지만, 예. 이렇게 열심히 했던 부분들이 시민분들한테 좀 희망의 메시지를 좀 전달하고 싶었는데, 네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아쉽습니다. 올해 핵심 메시지는 뭐였나요? 올해 행사? 올해는 이제, 사실은 저희가 힘든 과정 부분들에 많은 위로가 필요했었는데, 네. 이제 위로를 넘어서 좀 희망의 버전으로 좀 보고자 하는 메시지를 준비를 했고, 네. 이제 저희가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이 안타까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인간과 기술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면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지 그런 그 메시지를 담아봤습니다. 힐링에서 희망으로 가자. 네. 자, 그 행사는 4일간만 17일간 행사는 네, 17일간 진행이 되는데 네. 이후에도 상설 프로그램이 있다고요? 네, 요 부분도 조금 같이 주목해 주셨으면 좋은 프로그램인데요. 네네. 저희가 1월 2일 이후에 금요일, 토요일 매 주말에 네. 저희 DDP 내부 광장에서 그 리아킴 너무나 유명하신 그 스트리트 댄스 네. 수우파. 수우파. 예. 리아킴이 그 모션 픽처를 딴 거대한 미디어 아트를 네네. DDP 벽면에 춤을 추는 댄스 영상으로 네. 시민과 같이 하는 프로그램을 마련을 했고요. 네. 또 크리스마스 연말 카운트다운 때는 또 시민들과 같이 할 수 있는 또 아기자기한 다른 또 프로그램도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네. 자, 이게 참 현장에 가서 보면 어떨까라고 상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좋은 프로그램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서울 시민 여러분들께도 이 좋은 프로그램 많이 즐기실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서울 디자인재단 박진배 DDP 운영본부장이었습니다.